변동이라고는 하지만 갑자기 많이 오를 때도 있고 해서 좀 그런 점이 좀 마음에 안 들죠. 대출을 막상 시작을 하면은 이것저것 이유를 걸어서 지연을 시키거나 심사할 때 서류나 그런 조건 같은 게 많이 까다롭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약자의 입장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들었거든요. 높은 이자에 연대 보증까지. 소비자 잡는 대출 관행. 소비자 편의보다 업체 이익을 중시하는 보험, 증권의 불합리한 행태. 이처럼 잘못된 관행들이 금융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국민들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혁이 중요한 시점. 터무니없이 높은 고금리 대출부터 잦은 보험료 지급 거부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시작으로 흩어져 있는 카드와 통장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금융을 보다 튼튼하게, 국민을 보다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금융 관행 개혁. 그 필요성과 함께 주요 내용을 짚어보자.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 많습니다. 이때 지나치게 높은 이자나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잡을 수는 없을까요? 정부는 이처럼 불합리한 금융관행의 개혁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선이 필요한 금융관행이란 어떤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바로잡아야 할까요?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의장이신 정운영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장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제도 하면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금융 관행을 생각을 하면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금융 관행은 무엇이고요? 이 개혁의 필요성 짚어주시죠. 이제 금융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랫동안 금융권에서 오랫동안 몸에 배어버린 어떤 습관이나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금융 관행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오랫동안 잘못된 어떤 습관들을 또는 행동들을 이제 개혁해 나가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개혁을 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금융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점을 개선해주고 또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힘쓰다 보니까 금융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 금융 소비자들이 뭔가 금융을 통해서 이익이라는 것을 얻게 되면 이게 나한테 굉장히 좋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친근감을 갖게 되고 또 신뢰감을 갖게 돼서요. 금융수단을 더 잘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을 겪다 보면 이제 결국은 금융회사들도 성장하게 되고 또 금융 선진화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금융 관행을 개혁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은 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상생하는 길이기도 하고요.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대단히 매우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부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금융관행 개혁을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3차 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관행 개혁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각 은행, 보험, 증권, 카드 각 업권별로요. 이제 1차, 2차 개혁을 지금 시행을 했고 각 1차 때마다 20개의 어떤 국정 과제들을 내걸고 이제 시장에서 얼마나 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7년 지금 현재도 3차 개혁 과제를 이제 20개를 내놓은 상태인데요. 이제 1차 개혁에서 모든 것이 그 한 해에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계속 이어서 하면서 또 2차, 3차 개혁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금감원에서는 사실은 1차에는 68.5%, 또 2차에서는 추진 과제 이행률이 72% 정도 이렇게 달성이 됐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이 과제가 잘 이행되었느냐라고 하는 퍼센트보다는 국민들의 체감들이 얼마나 잘 느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과제인 경우에는 이제 빨리 이렇게 이행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주도적이고 집중적으로 이행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과제의 특성은 1년 동안에 이제 해결되지 못하는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과제들에 있어서 어떤 이거는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과제인지 아니면 중단기적으로 이제 좀 길게 호흡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인지에 대해서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경우에 한번 어떤 시행을 했는데 현재 접점에서 국민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피드백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좀 길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이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3차에 걸쳐서 정부가 이렇게 금융 관행에 대한 개혁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을 알고 있지만 저희가 잘 고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통해서 마라톤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정부가 이런 계획들을 가져가야지만이 이제 실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이런 과제들이 잘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국민들이 그러한 개혁을 체감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앞으로 3차 개혁이 진행될 겁니다.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민들이 얼마나 빨리 체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제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제 실효성을 높이려면 현장에 접점에서 금융 소비자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이것들이 얼마나 잘 실행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와 금융 소비자가 만나는 접점에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무리 좋은 제도나 관행을 개혁하고자 이런 것들을 시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 국민들에게 이렇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금융 관행을 개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령별로 조금은 다르게 좀 차별화되게 재미있고 쉽게 이렇게 홍보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개혁 과제를 보면 대출, 보험, 증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대출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기존의 불합리한 대출 관행을 개선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보도들을 저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2017년 말에는 아마 가계부채가 1,700조 원으로 달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 그 가계들 중에서 저축은행이랄지 대부업체, 카드사의 고금리 대출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사회에서 이제 소득이나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금리를 가지고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에서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의 이런 어떤 비은행권의 금리 회사들이 저금리의 기도 속에서도 10%에서 20% 정도의 이런 높은 대출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금감원에서도 정부에서도 3차 개혁에서요. 금융 소비자의 이런 신용 등급이랄지 또는 상환 능력을 정교하게 평가하지 않고 기존의 방식으로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그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무리하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한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행들을 막고자 하는 그런 운영 기준, 불합리한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차 개혁 과제를 살펴보니까 대부업체에서 높은 이자로 돈을 빌린 사람이 신용도가 올라가면 이자율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도입된다던데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부업체뿐만이 아니라 저축은행과 카드사도 활성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대부업법이 2016년에 저희 개정에 따라서 34%에서 27.9%로 인하된 상태이지만 여전히 금리가 굉장히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업 차주들에게 이런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빚을 부담으로부터 좀 일정 부분 경감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대부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가 법적으로 이걸 제재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사실 언제까지 계속 그거를 모든 대부업체에 대해서 점검하고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느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대부업권들이 이런 어떤 문화를 책임감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금융 소비자들이 내가 소득이 올라가고 또 취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내가 좋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좋은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해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스스로 이렇게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잘 알려지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금융 소비자들의 파워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이제 소비자들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대부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문제들은 정부의 제재도 중요하지만 대부업권, 또 금융 소비자가 같이 협력해서 이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연대보증 폐지입니다. 이 보증 하나 잘못 써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연대보증 폐지에 관한 이야기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요?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지금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제1금융권 그리고 2013년에 이미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은 폐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연대보증 폐지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업권에서 폐지되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대부업체에서는 이 연대보증 폐지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그 대부업체들이 연대보증이 폐지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거기에 현혹해서 돈을 빌리게 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했는데 정부에서는 올해 이 대부업체에서도 연대보증에 대한 폐지를 하겠다라고 나섰기 때문에 이제 전 금융권에서 아마 이러한 연대보증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청년들이나 또 기업을 다시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부담감이 줄여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좋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직하거나 폐업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 대출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 갚기도 벅찰 텐데요. 이들을 위해 원금 상환을 일시 유예하도록 한다고 하던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이제 빌려준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고는 이런 기한 이익 상실이라는 것이 이제 발휘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분들이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실직하거나 폐업을 해서 소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서 대출의 금리를 갚지 못한다라고 보여지면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하루아침에 짐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또 주거지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차주에게 갑작스러운 어떤 이제 재무적인 곤란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유예 기간이라는 것을 두고 그들이 그러한 것들을 잘 상황을 파악해서 갚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요. 또 어떤 의미로 보자면 실직이나 폐업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개인적인 어떤 문제만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유예 기간을 두고 다시 회생을 할 수 있고 다시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출도 대출이지만 보험 분야에서도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할 점은 무엇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요. 보험 분쟁과 민원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이제 계약 전에 고지 의무라고 계약 전 알릴 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제 다 기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위험의 발생에 대비해서 보험금을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상품과 무관한 이런 과도한 고지 의무를 완화하고 또 취하보험 등 이런 특화 상품의 고지 의무 항목은 표준화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요. 아마 이 분쟁은 조금 더 사그라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보험 상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제 불안전 판매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전 판매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러한 민원들을 처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이제 노력이 그 업권에서 완전 판매 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으로 증권과 관련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예금 이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서 재테크의 일환으로 펀드에 가입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지만 수수료 체계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고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이해할 때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금융 서비스를 받아서 소비자가 무언가 많은 뭔가 이득을 얻었다라고 할 때 저희가 수수료를 기꺼이 내겠다 또는 기꺼이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잘 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사실 현재 우리나라 펀드에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수수료에 있어서 할 일 없이 수수료를 많이 가져간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평균 수수료율도 많이 낮춰지고 있고요. 이런 노력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사들의 어떤 몫이랄지 이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주기 위한 여러 가지 판매 채널들에 대한 노력들 이런 것들 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이런 경관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문화적인 어떤 의식 수준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각종 금융제도와 시스템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국민의 이해를 도우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할 필요도 없고요. 복잡한 제도 시스템을 가질 필요가 원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어떤 남음과 모자람의 어떤 불균형을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금융상품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간편하게 볼 수 있고 또 잘 설명될 수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양한 요구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상품들도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고 또 금융업계나 정부에서는 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는 부분이라서요. 이제 금융 생태계가 바꿔가야 되는 노력이지만 최근에 이제 그래서 전 국민을 위한 신용교육이랄지 또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그런 금융교육들이 올바른 금융윤리 확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같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언급해 주신 교육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금융 생활을 돕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이제 저희가 말하는 편리한 금융생활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굉장히 이제 SNS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금융생활도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편리한 부분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금감원이 제3차 개혁으로 내거는 것이 내계좌 또는 카드 한눈에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현재 나의 재정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내 재정 상태를 매일매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이런 의미로서의 어떤 편리한 금융생활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 금융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도 자신들의 어떤 재정 상태를 잘 꾸려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해 필요한 개혁과제에 대해 금융과 행복네트워크 의장이신 정운영 한국금융복지정책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